궁예는 도성을 완공한 후인 905년에 자기 근거지를 완전히 철원으로 옮깁니다. 자, 그렇다면 궁예의 철원 도성은 실제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을까? 예, 여기는 그 철원군에 있는 태봉국 테마파크입니다. 좀 와, 전시실하고 저런 데가 있어요? 아, 저기가 민통선 안에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 태봉국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궁예의 사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한국사에서 이곳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방송에서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최초 공개입니다. 오픈 전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오늘 우리가 탐방하는 주된 이제 목표 중에 네. 하나가 태봉국의 도성이죠. 네. 왕이 거처하는 궁성, 그다음에 이제 내성. 아마 내성 안에는 이제 관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되고, 그다음에 바깥에 이제 도성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외성. 그리고 궁예 철원 도성은 한반도 최초의 방형 도성입니다. 고려의 수도인 개성, 조선의 한양 도성의 모습들을 보면 지형의 산세를 따라서 이렇게 구불구불 이렇게 성곽을 축조했는데, 철원 도성은 넓은 평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각형 형태로 만드는 것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 철원 도성은 지금 비무장지대 안에 이 근데 보듯이 어떻게 저렇게 안에 있습니다. DMZ 안에 그러니까. 딱 정 가운데. 어떻게 여기 딱 맞게끔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게 참 여기는 뭐 이렇게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태봉국 궁성에 있었던 이 풍천왕 석등이 그 대표적인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앞에 풍천원은 뭐예요? 풍천원은 이 지역의 지명입니다. 그 사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왜요? 한국 전쟁 때 네. 여기가 아주 그 전투 격전지였기 때문에 그런지 해관 그 무렵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여기 이제 모형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사람 키 생각해 보면 사람 키로 봤을 때 이 정도 한 크기라는 거죠? 3.5m 정도의 높이를 자랑하고 있고요. 진짜 크다. 와 근데 길다 또.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문화재로 지정되었던 멋있어요. 되게 화려하고, 화려하고 멋있죠. 이게 돌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만든 건데. 태봉이라고 하는 그 시절의 문화적인 성숙, 굉장히 화려하고 번성했다라는 기록이 있듯이 그거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수 가면은 저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여기가 뭐가 있는지 궁금하죠? 네. 한번 예. 봅시다. 네. 지금 궁예 사당이라고 하는 게 아마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당이니까 당연히 새로 영정을 만들어서 이제 모시게 된 거죠. 궁예 사당. 오. 잘 만들어놨다. 궁예랑 비교되고 있는 왕건이라는 인물들은 아주 유력한 호족의 아들이죠. 요새식으로 따지면 일종의 이제 금수저라고 그럴까요? 그런 경우고, 후백제를 세운 견훤도 상주 지역의 호족이라고 볼 수 있는 기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궁예라는 인물은 사실은 정치적인 과정에서 어렸을 때 버려지면서 사실은 혼자서 스스로 자수성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철원 지역에 오면 궁예에 대한 그 이미지는 다르게 표현됩니다. 예컨대 그 철원 지역에서 이제 전승되는 경우에 궁예를 뭐라고 부르느냐? 궁예가 지금 외눈이잖아요. 네. 외눈이니까 그걸 한자로 쓰면 일목대왕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대왕으로. 오. 영어를 불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실명한 눈이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 사진의 왼쪽이잖아요. 기록상으로는 궁예가 어느 쪽 눈을 실명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몰라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통
왼쪽으로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나왔었고. 오. 궁예가 선택한 땅 철원. 궁예가 심혈을 기울여 세운 이 철원 도성은요, 여의도의 약 5.5배 규모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크게 해놨어?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성이죠. 와. 웅장한 철원 도성까지 갖춘 궁예 명성 나날이 드높아집니다. 이제 오랫동안 증오해온 신라를 무너뜨린 일도 머지 않았다고 여긴 궁예. 백성들에게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는 서라벌을 멸도라고 부르거라. 멸망할 멸, 아. 도읍 도. 그러니까 궁예가 신라의 수도를 멸망할 도시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궁예는요, 신라인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저 더러운 것들을 불로 모두 태워버려라! 신라로부터 오는 자는 모두 죽였다. 궁예가 신라에서 항복해오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기 시작하며 이 신라인들에 대한 잔혹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궁예는요, 반신라 정책을 펼친 이후에 본격적으로 자기가 세운 나라를 이상적인 국가로 만들 계획에 돌입합니다. 국호를 고쳐 태봉이라고 하였다. 궁예가 나라 이름을 태봉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마진이었잖아요. 그렇죠. 태봉이라는 국호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놓은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태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쉽게 해석을 해보자면 태자는 천지 만물이 조화를 이룬다는 그런 뜻이고요. 봉은 땅을 의미하는 봉토할 때 이 봉자입니다. 조화롭고 이상적인 낙원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태봉이라는 국호에 담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궁예는요, 백성이 살기 좋은 조화롭고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특히 신라처럼 출생과 동시에 이 특권이 주어지는 사회 아니고요,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신라의 관직 체계와 궁예가 만든 태봉의 관직 체계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신라의 관직 체계예요. 네. 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골은요, 1등급 관직까지 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두품은요, 6등급 관직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궁예는 신분에 관계없이 직무의 중요성에 따라서 9단계의 관직으로 나눕니다. 너무 좋은데? 그리고 궁예는요, 태봉의 내정을 총괄하는 정치 기구로요, 이걸 둡니다. 광평성? 광평성. 광평성은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회의 정도? 자, 그렇게 궁예는요, 국가의 시스템까지 안정적으로 갖춰 나갑니다. 태봉은 이상적인 나라로 한 발짝 발돋움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궁예는 조정 신료들이 깜짝 놀랄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황제 피어납시오! 머리에 반짝이는 그 황금빛의 두건을 두르고 아, 몸에도 화려한 승리의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는 물론 자기의 두 아들까지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궁예가 미륵부를 자칭하였다. 큰아들을 청광보살, 막내 아들을 신광보살이라고 하였다. 점점 네. 이상해지네요. 당시 백성들 사이에는요, 미륵불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한다는 이 미륵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궁예는 본인과 자식들을 보살로 만들어서 스스로를 신격화한 거예요. 다 좋았는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궁예는 백성들 앞에 행차할 때도요, 비범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궁예는 행렬의 맨 앞에 깃발과 꽃, 향불을 든 아이들을 세웠습니다.
궁예의 뒤에는요 200여 명의 승려들이 장엄하게 노래를 부르며 따라갑니다. 궁예 행차는요 마치 하늘에서 강림한 신을 보는 듯한 경외감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였던 겁니다. 그렇게 미륵불이 된 후 궁예는요 20권의 경전을 직접 짓고요.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강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근데 약간 진짜 진심으로 뭔가 그 활동을 하네요. 네, 궁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그런 초월적인 이제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념적으로 전제적 왕권을 갖추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륵불로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이 궁예 나름의 정치적 지향도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나 미륵을 기다렸는가. 나는 그대들과 함께 반드시 극락에 이를 것이니라. 석가모니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할 것이다. 궁예는 미륵불이 되어 호족들의 힘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궁예는 강론처럼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신격화하며 왕권을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궁예는 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경들은 들어. 내가 지금 한동안 입장하여 가만히 관심법으로 보았소이다. 관심법이란 무엇인가? 나의 마음으로 그대들의 마음을 읽는 것이야. 내가 잠시 더 관심법으로 보아야겠구만. 어이구.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신이옵니다, 폐하. 저자의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하다. 그 마구니를 때려 죽여라. 철퇴잖아요. 드라마에서 저 장면이 진짜 엄청 유명하잖아요. 알죠. 네. 선생님, 저것도 그러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가요? 네, 사실 이 기침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기록은요 역사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드라마. 폭군이 아니라니까. 드라마. 하지만 삼국사기와 고려사에 따르면요 궁예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미륵 관심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합니다. 궁예는 미륵 관심법을 왕권을 강화시키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궁예의 이 미륵 관심법이 조정신료만 위협한 게 아니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궁예는 늘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미륵 관심법을 체득하여 부녀자들이 몰래 간통을 한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궁예가 부녀자들이 저지른 불륜까지도 미륵관심법으로 모두 알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궁예의 미륵관심법으로 관통을 들킨 여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설마 또 더럽고 불결하고 음탕한 여인임이 밝혀졌다. 뭘 더 이야기할까? 음탕한 일을 저지른 죄로 잔혹하게 처형당합니다. 그 때문에 이 부녀자들은요 혹시라도 자기가 이 궁예의 눈에 띄지는 않을까 공포에 질려 펄펄 떨 수밖에 없었죠. 임경근 스님, 여기서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스터리 네 번째, 궁예는 왜 부녀자들을 죽였나? 부녀자들 관련이 없을 텐데 그게. 이 간통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은밀한 장소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행위잖아요. 더군다나 부녀자들은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바깥 출입도 거의 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녀자들의 불륜을 처벌한 궁예의 행동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이것 또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15년 이 모든 걸 알아차릴 수 있다는 궁예의 날카로운 시선에 제대로 걸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형을 시행하라. 바로 궁예가 자신의 부인까지 죽인 겁니다. 아이고야. 궁예가 부인 강 씨를 죽인 사건은 이 삼국사에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와. 이런 궁예의 냉혹한 행동에는 이번에도 정치적 이유가 숨겨져 있다고 보입니다. 궁예가 철원으로 이주하면서 가장 견제했던 세력이 바로 성악을 비롯한 패소 호족 세력들이었죠. 사실 부인 강 씨는 이 권세가 강한 패소 호족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강 씨를 처단함으로써 다른 호족들에게 본보기를 보인 것입니다. 강한 왕권을 만들겠다는 이 본인의 명목 아래 냉혹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궁예였습니다. 그리고 그 칼 끝에는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관료, 장수, 아전들과 아래로 평민에 이르기까지 죄 없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매우 자주 있었다. 그렇게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이 왕권 강화를 하다 보니까 궁예는 점점 의심이 많아지고 화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궁예의 소나기에 죄 없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거죠. 이건 그러던 918년 6월, 캄캄한 밤 귀를 때리는 아주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왕시중께서 이기를 미셨다. 궁예의 공포 정치를 참다 못한 태봉의 장수들이 왕건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고 정변을 일으킨 겁니다. 아, 이제 움직이는구나. 그렇죠. 고려사에 따르면 정변이 일어난 날 밤 궁예는 다급히 궁궐 밖으로 도망칩니다. 산골짜기에 몸을 숨긴 궁예였지만 결국 참다 못해서 산골짜기에서 백성들이 사는 곳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배고프니까. 그런데 이때 궁예는 이 사람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궁예는 굶주림이 심해지자 보리 이삭을 몰래 잘라 먹었다가 부양 백성에게 해를 입었다.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바로 그 기록입니다. 와, 근데 결말이 너무 안 좋은데. 우리가 마주할 마지막 미스터리는 궁예는 정말 백성들의 손에 죽었나? 고려사에서는 궁예가 이 부양 백성들한테 맞아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폭군에게 걸맞는 최후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철원 지역하고 그 인근 지역에는 저 고려사 얘기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왕건이 정변을 일으킨 날 밤 궁예는 재빨리 궁궐을 빠져나와 피신했다고 합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이 계속되는 그때 궁예는 갑자기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화들짝 놀란 왕건의 군사들은 멈춰선 궁예를 향해 활을 마구 쏘아댔죠. 궁예는 온몸으로 수많은 화살을 받아내고 우뚝 선 채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은 일이 왕건의 군사들 앞에 벌어지게 됩니다. 병사들이 가까이 가보자 죽긴 죽었는데 아무리 발로 차고 떠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왕건의 군사들은 궁예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궁예의 시신은 그 자리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돌을 쌓아서 무덤을 만들었다. 궁예가 선체로 죽은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자신의 무덤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 이 전승들을 보면 아주 간절한 갈망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한 한이 있을 때 주인공이 차마 죽은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전승이 만들어지고 있죠.
중에 그 이런 전승도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가 설화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